안녕하세요. 생각날 때마다 톡톡 사연을 정말 잘 애청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재미있는 채널을 앞으로도 꾸준히 운영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제 사연을 보내봅니다. 재미있는 채널에 걸맞지 않는 이야기가 될까봐 살짝 겁은 나네요. 나름 용기를 내어 적어볼게요. 20대 후반의 나이, 지인의 소개를 통해 남편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오빠 동생 하는 사이로 잘 지냈었는데 남녀 관계가 정말 알 수 없는 것이라더니만 어쩌다 보니 남편하고 깊은 사이가 되고 말았어요. 제가 힘들고 외로웠을 때 남편이 저를 지탱해줬던 것이 큰 계기였고요. 남편하고 결혼하자며 서로 얘기가 잘 되어서 제가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저를 맞아주셨죠. 집에 모친은 안 계시고 부친만 계시다고요? 이혼을 하셨다니? 차라리 사별이었다거나 했으면 나았을 텐데 이혼이라는 대목이 마음에 좀 걸리네요. 아, 내 말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는 말아요. 내가 지금 아가씨한테 일부러 트집을 잡고 싶어서 작정한 게 아니고 가정 환경을 보면 그 사람이 보인다고 다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마음에 걸리는 부분은 지금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뿐이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을 통해 그동안 저에 대한 이모저모를 많이 전해 들어 놓으신 분이셨어요. 제가 편부 가정에서 자라온 것 뻔히 아셨을 텐데 그 자리에서 처음 아신 것 마냥 화들짝 놀라시면서 저를 복잡한 눈길로 쳐다보시는 것에 저는 심경이 좀 답답해졌던 것 같아요.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일부러 저러시나 싶었습니다. 저보고 대학은 어디 나왔냐고 묻기도 하셨어요. 그것도 뻔히 이미 알고 계셨던 부분이면서 말이에요. 제가 나온 대학 이름과 전공을 설명드렸더니 시어머니께서는 혀를 끌끌 차셨습니다. 저런, 우리 아들보다 수준이 못하네. 이건 괜히 여자 쪽이 더 잘나봤자 별로 좋은 것 없는 대목이니까 그러려니 넘어갈 수는 있지만 우리 딸보다도 못한 건 나로서는 약간 이 아가씨는 조건이 별로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절대 내가 지금 아가씨를 욕하자는 건 아니고요. 사실만 따져보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그쪽보다 더 좋은 대학 간판을 달았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정신없이 말씀하시는 시어머니 때문에 혼이 쏙 빠질 지경이었죠. 저는 제가 무슨 소리를 들은 건가 싶어서 멍하게 고개만 끄덕였고 그러다가 시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어요. 시아버지께서는 난색을 표하시며 팔꿈치로 시어머니의 팔뚝을 살짝 치셨죠. 자중하라는 눈치를 주신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절대 나쁜 의도 아닌 거 알죠? 라고 하면서 호탕하게 웃으셨고 거기다 대고 기분 묘했다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저도 그냥 어색하게 마주 웃어드렸습니다. 커피를 타러 갔던 남편이 마침 자리로 돌아오면서 그때부터는 아주 평범한 대화가 오갔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께서는 당신이 자식 교육을 엄청나게 잘 시켰으니 당신의 아들 같은 인물과 결혼하게 된 저는 이 세상에 둘도 없는 행운아라고 강조를 하셨어요. 그거 듣고 남편이 민망해하시든 말든 아주 태도가 단호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의 여자하고 붙여주실 수도 있었는데 당신께서 워낙 너그럽고 자식들의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 그렇게까지 안 하셨다고도 하셨습니다. 저보다 더 좋은 조건의 여자라면 대략 어느 수준을 말씀하시는 건지 내심 궁금했으나 그런 건 드러내는 자리는 아닌 것 같아서 가만히 있었네요. 어쨌거나 은연중에 말씀해서 결혼을 허락하겠다는 의사를 비치고 계셨으니까요.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감사하다고 해야 할지 정말 갈피를 잡을 수 없던 자리였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참고로 별 말씀 안 하셨어요. 무뚝뚝한 분이시라고 남편을 통해 들은 바 있었는데 정말 그러시더라고요. 참고로 시아버지께서는 남편의 생부가 아니십니다. 생부께서는 남편이 중학생일 때 돌아가셨다고 해요. 일을 하던 중에 불의의 사고로 명을 달리하셨고 그 이후에 지금의 시아버지를 시어머니께서 만나셨던 겁니다. 혼인신고는 안 하고 그냥 사실혼 부부로 살고 계셨어요. 결혼식도 올리셨고 무려 신혼여행까지 다녀오셨고 그랬기 때문에 사진들도 많았고요. 혼인신고를 정식으로 하지 않은 것만 빼면
의심할 여지 없는 부부이셨네요. 오빠, 혹시 아버님하고 어머님 아직까지 혼인신고를 안 올리신 이유가 돈 문제 때문이야? 잘은 모르지만 왠지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 아, 맞아. 수입 잡히는 것도 그렇고 이래저래 걸리는 게 있어서 그냥 혼인신고 안 하시는 게 이득이라고 두 분이 판단하신 것 같아. 이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내가 전에 얘기한 적이 있던가? 나는 등록상 주소지가 이전부터 친척 집으로 되어 있었어. 친척 어른들께서 그렇게 하라고 조언을 주셔서 일부러 옛날부터 그렇게 해뒀어. 아, 오빠가 경제활동에서 버는 게 가족 수입으로 잡힐까봐 그랬구나. 그건 내가 잘 아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사는 집들이 있다고는 얼핏 들은 적이 있어. 대학 다닐 때 친구들이 하는 얘기를 얼핏 들은 게 사실은 전부였어요. 이런저런 복잡한 일이 있어서 주소지가 가족집이 아니라 먼 조부모님 댁으로 되어 있다든지 그런 친구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저랑은 상관없는 이야기 같아서 흘려 들었었는데 제가 결혼할 남자가 설마 이런 것에 해당되는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위로 나이 차이가 꽤 나는 친언니가 있는데 친정 부모님이 일찍 이혼을 하셨기 때문에 거의 외동처럼 자라왔습니다. 언니는 엄마와 저는 아빠와 사는 걸로 정해졌었으니까요. 엄마는 재혼을 하시면서 언니와 외국으로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씩 전화통화를 하는 게 전부였고 얼굴은 못 보고 계속 살아왔네요. 사실상 외동인 저와는 반대로 남편은 3남매입니다. 위로는 아주버님이 계시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살짝 또래보다 발달이 느리셨다고 해요. 그래도 내 기억에는 조금 더딜 뿐이지 우리 형이 많이 모자란 사람은 아니었어. 의사소통도 잘 되었으니까. 그런데 학교에서 나쁜 놈들을 잘못 만나는 바람에 상태가 더 안 좋아졌던 것뿐이야.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며 이가 갈려. 우리 형이 그렇게 되고 나서 친아버지께서는 상심하셔서 일을 더 하시고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버셔서 가족들을 위하겠다고 하시다가 어느 날 사고로 돌아가신 거였고 지금 이렇게 덤덤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신기하다. 당시의 우리 가족은 정말 죽을 정도로 힘들었던 것 같아. 지금도 뭔가 정신이 불편한 사람들에 대해 우리 사회가 너그럽지 못한데 과거에는 오죽했을까요? 아주버님께서는 학교에서 아주 못된 놈들을 만나셨고 괴롭힘을 당하시다가 어느 날 학교 계단에서 크게 구르시면서 머리를 다치시는 바람에 그 이후로 상태가 더 나빠지셨다고 해요. 아주버님이란 존재 때문에 시어머니께서는 가슴 한켠에 늘 죄스럽고 주눅들고 그런 것들을 담아두고 사셨는데 그런 티를 겉으로 내지 않으려고 억지로 노력을 하시다 보니까 억척스럽고 남의 시선에 과도하게 반응하시고 남이 당신을 공격할까봐 먼저 받아칠 준비부터 하시고 상처 안 받은 척 하시고 그런 분으로 점차 변해가셨다고 남편이 말을 해주었습니다. 아주버님은 간단 명료하게 말해서 장애인이셨죠. 어렸을 때는 아니었으나 나중에는 정식으로 장애 등급도 받으신 분이었고요. 장애인을 형제로 두었으니 남편은 악착같이 노력하며 정신 팔지 않고 늘 성실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남편의 여동생, 3남매의 막내도 마찬가지였다고 해요. 제 시누이 말입니다. 이건 아마 여성분들은 대다수가 공감을 하실 텐데 엄마와 딸은 가장 애틋하면서도 애증이 가득한 관계이죠. 저도 제 생모와 함께 산 세월이 짧았을지언정 엄마하고만 같은 여자끼리 공유할 수 있는 감정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사고로 잃고 장남은 장애인, 차남은 집안의 새로운 기둥. 그러면 이 상황에서 시어머니께서 누구에게 신세 한탄을 하셨겠나요? 당신의 딸, 제 시누이밖에는 상대가 없었죠. 그래서 시누이는 어렸을 때부터 마음고생을 엄청나게 했다고 들었어요. 이리저리 치이면서 너는 공부할 필요 없으니까 네 오빠들한테 잘하기나 해라. 집안일이나 열심히 해라. 남자 잘 잡아서 시집 빨리 가라. 이런 소리만 줄창 시어머니로부터 귀따갑게 들어왔다는 시누이. 그런 자기 여동생의 고충을 남편은 모른 척 했었다네요. 왜냐하면 자기 딴에는
자기만의 고민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다 자라고 보니까 여동생이 너무 많은 짐을 지게 했던 것이 미안하게 생각됐다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우리 엄마한테 그런 소리 다 듣고 자랐으면 크고 나자마자 무조건 독립하고 집은 쳐다도 안 봤을지도 몰라. 그런데 내 여동생, 그럼에도 내가 엄마 안 챙기면 누가 챙겨? 이러면서 아직도 우리 엄마한테 제일 잘해. 계절마다 우리 형 옷 입히는 거 새로 사는 사람도 여동생뿐이야. 자기 오빠보다 낫지. 제가 보기에는 시어머니께 아픈 손가락은 아주버님, 예쁜 손가락은 남편, 그리고 그냥 달려있는 손가락이 시누이 같았는데 그래도 시누이가 시어머니께 잘하더라고요. 덩치는 작은데 야무지고 단단한 기운이 넘치는 사람이었죠. 이런 표현은 좀 신뢰가 될 수도 있지만 딱 보면 허투루 낭비를 안 하고 절약정신 투철하게 발휘할 것 같은 인상이었습니다. 실제로도 그랬지만요. 그런데 참 특이하게 시어머니께서는 당신의 딸과 달리 은근히 허세가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이런 걸 허세라고 해야 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요. 결혼 전에 있었던 어떤 날을 예시로 들어보자면 이러했습니다. 친정 아빠에게 제가 어느 날 연락을 받았어요. 지인분이 강원도에 별장을 하나 두신 게 있는데요. 가을에 가서 놀려고 그분이 바비큐 장비를 새로 들여놓으시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하셨는데 집안에 일이 생겨서 일정이 어그러졌다고 합니다. 친정 아빠는 그 지인분과 통화를 하시다가 그 이야기를 들으시자마자 제 생각이 나신 거예요. 그럼 우리 딸이 가서 놀아도 되냐고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흔쾌히 그냥 두면 아까우니 가서 써라 는 답변을 들으셨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다 같이 가서 놀면 좋겠다고 반색을 하다가 살짝 표정이 굳히더니 이런 사족을 덧붙였어요. 우리 부모님께는 그냥 좋은 기회가 생겨서 그곳을 아주 저렴하게 빌렸다고 하는 걸로 그렇게 하자. 오빠가 왜 그렇게 하자는지 왠지 알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 장인어른 지인분 소유라고 하면 분명히 얘기가 복잡해질 거야. 특히 우리 엄마가 어떻게 시끄러운 반응을 보이실지. 그러니까 지금은 별말 안 하는 걸로 해. 남편이 진중한 표정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데 굳이 안 따를 이유가 없어서 알겠다고 했어요. 넓은 별장에 시댁 식구들과 함께 놀러 갔습니다. 참고로 친정아빠는 그때 정형외과 진료를 다니고 계셔서 참석 의사가 없으셨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별장이 너무 멋져서 친정아빠를 향해 감사한 마음이 들던 와중이었어요. 주변 경광을 둘러보시며 근엄하게 뒷짐을 지신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사실은 이렇게 살 수 있었어. 아니,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이런 곳에 와서 지내도 돼. 유유자적하게 살 수 있지. 하지만 내가 워낙 도시 여자라서 도시 생활이 너무 잘 맞아서 그러고 사는 것뿐이야. 네? 아, 네, 그렇군요. 어머님이 그러셨군요. 제가 봐도 어머님은 도시하고 어울리는 것 같아요. 당연하지. 나는 얼굴부터가 화려하지만 외로운 도시의 인상이 있잖아. 아휴, 이런 별장, 펜션, 에라이, 아무것도 아니야.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이런 곳에 와서 살 수 있어. 결심하기에 따라 달렸을 뿐이지. 아련하게 그러시길래 저는 대체 어떻게 장단을 맞춰드려야 할지 몰라서 차라리 얼른 일을 하는 쪽에 택했습니다. 바비큐 준비에 돌입하였죠.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영문 모를 타령을 늘어놓으시는 걸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불판에 올려진 고기가 제주도 흑돼지라는 걸 들으시더니 피식 웃으시며 갑자기 제주도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제주도? 그래, 거기도 나쁘지 않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제주도 정도는 앞마당 삼아서 살 수도 있지. 그냥 그러지 않은 것뿐이야. 시누이가 고심해서 좋은 고기를 사온답시고 그걸로 마련해온 것이었는데 고기 칭찬은 안 하시고 웬 제주도 사리에 대해 말씀을 늘어놓으셨습니다. 저는 참고로 남편과 둘이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다녀왔어요.
왜냐하면 가까운 게 가장 큰 이유였죠. 저나 남편이나 그런 것에는 성향이 비슷했거든요. 저희 신혼여행 이야기도 거론하시면서 시어머니께서는 이상한 점을 안타까워하셨어요. 일본도 가깝고 대만도 가깝지. 굳이 제주도로 가지 않고 일본이나 대만 같은 외국을 가는 것도 나았을 거야. 일본, 대만. 두 나라는 완전히 문화가 다르니까 어디를 고를지 선택하는 재미도 컸을 거고. 그러거나 말거나 어차피 시어머니께서는 돈 한 푼 보태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럴 만한 여력도 없으셨고요. 그런데 대체 그런 말씀은 왜 하시는지 의문이었습니다. 제가 의문스럽게 고개를 갸웃하다가 저도 모르게 이런 소리를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두 나라의 문화는 비슷한 점이 많아요. 두 나라 다 섬이잖아요. 그런 큰 공통점도 있고 대만이 워낙 일본의 영향을 꽤 받았어요. 그래? 그렇구나. 근데 너 왜 아는 척을 하니? 나를 가르치고 싶어서 그래? 너보다 더 많이 배운 우리 애들도 지금 가만히 있는데? 남편하고 시누이는 각자 다른 거 하느라 지금 이쪽 대화에 집중하고 있지도 않았어요. 저는 황당했고 억울했지만 그냥 주제 넘어서 죄송해요 라고 짧게 답하고는 말았습니다. 이제부터 입을 다물고 있을 작정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입을 다물어도 시어머니께서는 입을 다물지 않으셨습니다. 너 일본하고 대만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면 옛날에 그 나라들에서 유명했던 가수들도 잘 아니? 나는 다 아는데. 내가 옛날부터 그런 문화들도 다 꿰고 있었던 사람이야. 내가 되게 세련되었거든. 사실 난 가수가 될 수도 있었어. 넌 이건 몰랐지? 그런 사실을 제가 대관절 어떻게 안단 말입니까? 이상하게 시어머니와 대화를 하면 쉽게 정신이 혼미해지는 기분이라서 그때도 저는 멍하게 입을 벌린 채 그저 고개만 끄덕여 드렸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의기양양한 미소를 달고 진위 여부를 알 수 없는 내용을 이어가셨습니다. 나한테 가수하자고 제의가 왔던 건 셀 수도 없을 정도였고 패션이 워낙 받쳐준다고 스타일이 너무 멋지다고 방송 일을 같이 해보지 않겠냐고 이런 소리도 꽤 들어봤어. 그리고 요새 아침 방송에 나오는 남자 아나운서 누군지 아니? 고개는 왜 도리도리해? 설마 몰라? 아휴. 아무튼 그이가 예전에 살던 동네에서 나하고 이웃하고 지내던 사람의 육촌 동생이야. 뭘 제대로 먹기도 전이었는데 이상하게 속에 얹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왠지 제가 감당하기 어려우신 분 같았어요. 그저 저의 시어머니이시기 때문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모로 말입니다. 바비큐 파티를 시어머니께서는 그 누구보다 즐기신 듯 많이 드셨고 신이 난 얼굴을 하셨으나 끝나자마자 말씀은 다르게 하셨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런 거 자주 누리면서 살 수 있었지. 그런데 천성이 어쩌다 보니 이런 쪽으로는 게을러서 말이야. 귀찮아서 안 하고 살았어. 아휴, 별것도 아니네. 집에서 삼겹살 구워 먹는 것하고 크게 차이도 없어. 그러자 남편이 얼른 분위기를 수습하면서 다른 대화 주제를 꺼내더군요. 시아버지께서도 남편의 말을 받으시며 그 대화를 이어가셨고요. 저는 시어머니가 너무 어이없었습니다. 왜 시부모님께서 혼인신고도 안 하고 사셨겠나요? 돈이 많으셨다면 혼인신고를 안 하시는 수를 쓰실 필요가 없으셨겠죠. 돈이 궁하셔서 그리 사셨으면서 웬 허세를 부리시는 건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 순간에도 아주버님을 챙기는 건 신우이였습니다. 큰오빠, 안 돼. 그거 먹지 마. 아직 안 익은 거야. 그거 먹지 말고 내가 주는 이거 먹어. 연신 아주버님을 타이르면서 챙기더라고요. 그러다가 아주버님이 욱하시며 크게 떼를 쓰시면 그때는 시아버지께서 나서셨고요. 아주버님을 통해서 제가 안 사실인데 아무리 정신 연령이 낮고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도 상대가 자기보다 어느 수준인지 가늠은 다 하더라고요.
상대를 봐가면서 행동을 하셨습니다. 엄한 시아버지께서 딱 버티시면 아주버님께서도 꽤 얌전하셨거든요. 시어머니께서는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다. 아주버님이 소란을 피우시든 말든 신경 안 쓰시고 열심히 고기만 드셨어요. 그러시더니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이런 혼잣말을 남기셨죠. 나는 워낙 옛날에 모진 고생을 다 했으니까 지금도 시달리면서 살 필요까지는 없다고 봐. 딸 있으면 딸 시키는 거지 왜 내가 하겠어? 이제 며느리도 있으니 더욱 내가 할 필요가 없지. 그 혼잣말 차라리 저는 못 들었으면 했습니다. 뒷정리는 거의 다 저 혼자 했어요. 불만은 없었네요. 시누이는 아주버님 챙기느라 바빴고요. 제가 남편한테는 시누이 도와주고 시부모님 챙겨드리고 그러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주무실 잠자리를 펴던 그 순간에도 여기도 별것 아니네 라는 소리를 입에 담으셨습니다. 이 별장 일화 하나만 보아도 시어머니께서 대략 어떠신 분인지 정확한 예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네요. 그날 늦은 밤중에 다들 잠에 들었을 때 남편하고 밖에 나와서 따로 도란도란 대화를 나눴더랬죠. 오늘 정말 고마워. 고생 많았어. 그리고 장인 어른께도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좋은 곳을 덕분에 체험해봤어. 우리 아빠가 인맥이 좀 좋으신 편이야.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주변 분들에게 잘하며 살아오신 것 같아. 저는 그런 대화 순간에도 굳이 친정아빠의 주머니 사정이 아주 넉넉하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건 친정아빠 당사자가 그걸 원하지 않아서였네요. 친정 부모님의 이혼은 친정아빠의 잘못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친정아빠가 피우셨던 바람이 원인 제공을 했거든요. 잠시 한눈을 파시는 실수를 저지르셨던 친정아빠는 이후 젖바나장으로 구시는 실수까지 범하셨습니다. 당장에 사죄를 하셔도 부족했을 때에 당당하게 나가셨거든요. 나중에 저에게 그때의 감상을 밝히시기를 스스로도 그때 왜 그렇게 행동하셨는지 모르겠다고 그러셨어요. 끝내 이혼을 하게 되셨고 한순간에 반쪽짜리 가정이 되었죠. 친정아빠는 어딘가 공허한 기분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너라도 있어서 너 잘하는 모습이라도 지켜볼 수 있어서 그거라도 다행이다. 앞으로 내가 너를 위해서라도 인생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야겠다. 저는 어렸던 저를 향해 그렇게 말씀하시던 친정아빠의 표정이 너무 쓸쓸하고 슬퍼 보여서 차마 왜 그러셨어요? 라고 원망도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거의 친할머니의 손에 자라다시피 했습니다. 친정아빠는 일 때문에 바쁘셨으니까요. 그러면서 자연스레 보고 듣는 것들이 있어서 알게 되었어요. 친가에 부동산이 있다는 사실을요. 꽤 되는 재산이 집안에 있었던 거예요. 또한 친정아빠는 워커홀릭 마냥 일에 파묻혀 몰두하며 사셨는데 그러시면서 돈도 많이 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너무 무리를 하시는 바람에 몸에 무리가 오게 되셨죠. 어느 날 저에게 이런 강조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는 나처럼 이러지 마라. 너무 열심히 살지 마. 알았지? 이건 게으르게 살라는 뜻이 아니라 아등바등 치열하게 건강까지 희생하며 살 필요는 없다는 뜻이야. 네가 그렇게 안 살았으면 해서 내가 열심히 산 거고 내가 뒤에서 너를 받쳐주고 있는 거니까 너는 나만 믿고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인생을 편하게 살아도 돼. 그건 상관없어. 너에게는 내가 있으니까 언제까지고 내가 너의 믿을 구석이 되어주마. 못난 아빠로서 꼭 약속할게. 그 시기 저는 대학 입시를 완전히 망쳐서 눈물을 펑펑 흘리던 때였어요. 그런 때에 친정아빠가 저에게 해주셨던 그 말씀이 정말 큰 도움이 되었죠. 제가 홀가분하게 성적에 맞춰서 대학 진학을 할 수 있던 바탕이 되었고요. 그런데 대학 졸업이 가까워지자 친구들이 전부 취업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며 통장 잔고를 자꾸 들여다보고 계산기를 두드려보는 모습에 왠지 심란해지더라고요.
자만하게 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절대로 나는 믿는 구석이 있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다고 여겨졌습니다. 실제로 사회생활을 한 후에 처음 만났던 남자친구에게 부모님 이혼하셔서 아빠밖에 안 계신다고 하니까 아, 너 이혼 가정이었어? 라고 하면서 굉장히 떨떠름한 모습을 보이더니 근데 우리 아빠 재산 많은 편이야 라고 덧붙이니까 금세 반색을 하면서 전에 없이 저에게 엄청 다정하게 구는 모습을 보고 정이 떨어졌던 적이 있었네요. 불과 학력적으로 정이 떨어지고 말았어요. 결국 헤어지게 됐고요. 저는 이런 고민을 친정 아빠와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저는 아주 의외의 대답을 듣게 되었던 거예요. 네가 직장 생활을 한 지도 이제 좀 되었고 나는 일을 아예 관두고 이제부터는 좀 쉬어볼까 한다. 네? 쉬신다고요? 아빠가 일을 안 하시게 되는 건 환영이에요. 그간 너무 괜히 일을 아예 놓지를 못하시고 계속 이어가시는 느낌이라서 속으로 걱정이 됐었거든요. 근데 일을 안 하시면 대체 뭐 하면서 지내시려고요? 유유자적하게 지내려고 한다. 자연을 벗삼아서 가끔 옛 친구들과 만나서 술이나 한잔하고 낚시 여행이나 떠나고 그러면서 살까 싶어. 내 고향 시골 동네로 가서 작게 농사도 지어볼 생각이 있고 말이야. 나는 떵떵거리며 살 생각이 조금 더 없어.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떵떵거렸다가 나중에 큰 코 다칠라. 게다가 사실 떵떵거릴 돈도 없지. 죄다 지금 땅에 돈이 물려 있는데 그것들을 팔아야 돈이 되는 거지. 그냥 그대로 있으면 그게 무슨 돈이야. 신용카드 쓴 거 그 카드값도 다달이 내줄 수도 없는 게 바로 땅인데. 안 그래? 내 말이 맞지? 네, 그런 것 같아요. 아빠 말씀이 맞아요. 아빠 말씀 듣고 하니까 제가 왠지 앞으로 더 성실하게 꽤 안 부리고 살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살아볼게요. 내가 돈 없다고 해서 혹시 서운한 건 아니고 너무 시원하게 대답하니까 내가 왠지 멋쩍어지네. 아빠 땅을 안 팔면 돈이 없다고 하셨죠? 저도 비슷해요. 아빠가 저한테 돈을 안 주시면 저는 돈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아빠 돈은 제 돈이 아니라고 할 수 있죠. 혹시 아빠가 돌아가시면 제 돈이 되겠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때 제 기분을 설명하자면 그야말로 시원섭섭이었던 것 같아요. 왠지 개운했죠. 제 명쾌한 대답을 들으신 친정아빠는 크게 웃으셨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나눌 때 현금은 다 어쩌셨냐고 친정아빠를 향해 여쭤볼 생각도 따로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어디 투자를 하셨든 뭘 하셨든 알아서 잘 해두셨겠지 싶었네요. 제 인생 알아서 열심히 살면 되는 거라고 여겼습니다. 저는 그래서 남편과 연애도 평범하게 했고 결혼식도 아주 평범하고 수더분하게 올렸어요. 저는 그런 거 좋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거창한 걸 워낙 싫어하는 성격이었거든요. 남편은 결혼식은 원래 신부가 주인공이니까 제가 하자는 대로 맞추겠다고 해줬고요. 그래서 평화롭고 소박한 느낌의 결혼식을 잘 마무리했었네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결혼식 가지고도 시어머니께서 말씀을 거두셨었어요. 나는 호텔 결혼식도 나쁘지 않은데 우리 아들이 널리고 널린 흔한 A식장이 괜찮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의견을 존중해줘야겠구나. 그래, 내가 양보해야겠지. 대수롭지 않은 말투로 얘기를 하시길래 저도 그냥 별 생각 없이 넘겼어요. 하지만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도 시어머니께서는 또 호텔 결혼식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때는 저도 좀 당황스러웠죠. 그러자 제 안색을 살핀 시누이가 대신 나서줬습니다. 엄마, 그만 좀 하세요. 호텔 결혼식이라니? 무슨 연예인이라도 돼요? 그럴 돈이 어디에 있어요? 언감생심 무슨 호텔 결혼식 타령이에요. 형편을 생각해야죠. 네가 돈 많은 남자 만나면 돼. 너 앞으로 남자 만날 때 강남에 산다는 남자로 만나라.
그러면 못해도 중간 이상은 가겠지. 엄마는? 갑자기 발끈하시면서 그런 소리는 왜 하세요? 창피하게 정말. 신우이가 민망해했는데 그럼에도 시어머니께서는 몇 분 더 강남 타령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는 잘 몰랐지만 시간이 좀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 시어머니께서는 부에 대한 갈망이나 환상이 심하신 동시에 강남에 대한 동경도 강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시댁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돈 문제 때문에 시부모님의 혼인신고도 기약 없이 미루시고 남편은 계속 다른 집에서 따로 살아온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시댁이었는데 그 노력이 빛을 발한 거예요. 신우이가 기어이 해냈습니다. 청약에 당첨이 된 것이었어요. 난데없이 시댁에 새로운 집이 생겼습니다. 위치는 바로 강남이었어요. 끝자락이기는 했으나 분명히 강남이었죠. 당첨 사실을 알았을 때 신우이는 눈물을 흘렸고 시아버지께서는 전에 없이 활짝 웃으셨어요. 아주버님께서는 영문도 모르신 채로 그저 시아버지를 따라서 신나게 웃으셨죠. 시어머니께서는 신우이의 손을 꼭 잡으시며 감동에 차서 말씀을 하셨죠. 이 세상에서 우리 딸이 최고다, 최고이고 말고 나는 언젠가 반드시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 내 인생에 강남 아파트에서 꼭 살게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살아왔지. 언제 어느 때에 살게 될지 그게 관건이었는데 우리 딸 덕분에 지금 이렇게 살아보게 되었구나. 이런 행운이 찾아오다니. 로또 당첨보다 더 대단한 것 같아서 솔직히 실감이 안 나고 아직 얼떨떨했는데 우리 엄마가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현실이 맞네. 우리 진짜로 강남에 집이 생겼네요. 엄마, 우리 앞으로 더 잘 살아봐요. 기쁨에 눈물을 흘렸던 신우이가 나중에 저한테 말을 해주기를 자기는 청약에 당첨되고 나서 가장 기뻤던 순간 중 하나가 시어머니께 최고다라는 소리를 들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딸은 엄마를 평생 짝사랑하는 존재라고 누가 그랬던가요? 신우이를 보면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 또한 감격에 차서 어쩔 줄 몰라 했고 시댁의 경사에 저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라면 단연 시어머니께 있었던 것 같아요. 신우이는 이 엄청난 행운에 감사하며 차곡차곡 준비를 해나갔고 시아버지께서도 마찬가지셨죠. 놓친 건 없는지 꼼꼼하게 따져보시면서 남편에게 여러 가지 의견을 구하기도 하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반면에 무작정 들떠계셨습니다. 노래를 아예 불러대셨어요. 강남 사람 된다. 강남 인맥 생겼다. 강남에서 신분 상승한다. 이런 노래를 줄창 불러대셨는데요. 저희 부부가 주말에 시댁에 방문했을 때도 강남 타령을 하고 계셔서 신우이가 민망했습니다. 엄마, 어차피 거기 가면 이웃들도 다 자기 능력으로 거기에 온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우리 집의 양옆, 위, 아래 전부 다 우리 가족하고 상황이 똑같은 사람들 뿐일 거라고요. 웬 강남 이웃, 강남 인맥을 그렇게 꿈에 부풀어서 기대를 하세요? 왜 너는 초를 치고 그래? 우리가 강남에 살게 되면 이제 다른 인생이 펼쳐지는 거야. 네가 거기 살면서 아무래도 지금보다야 강남 남자를 만날 확률이 더 높아지지 않겠어? 강남의 진짜 백이 부자 남자를 네가 작정하고 확 낚아봐. 낚기는 뭘 낚아요. 결혼은 때 되면 괜찮은 사람 만나서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는 제발 신경 좀 꺼주세요. 자꾸 그러시면 될 일도 안 돼요. 우리 딸은 워낙 똑똑하고 잘났으니까 알아서 하게 두고야 싶지. 나도 그러고 싶은데 너보다 훨씬 더 잘난 네 오빠도 결혼을 그따위로 해서 나한테 변변찮은 며느리나 들이밀었는데 너라고 결혼을 잘하리라는 보장이 없잖아. 나는 그 생각 때문에 우리 딸이 걱정돼서 이러는 거야. 갑자기 제가 거론되었고 저는 두 귀를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변변찮은 며느리.
이 집의 며느리는 저밖에 없었으니까 그럼 그건 제 이야기였잖아요. 저는 나무를 붙이다 말고 황당해져서 시어머니 쪽을 쳐다봤는데 그러자 저를 향해 맑은 눈빛을 보내시면서 뭐? 라는 표시로 응수를 하시더군요. 시누이는 저에게 자기가 대신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어왔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독특하신 시어머니께서 또 저러시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못 들은 척 넘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식사가 다 끝나고 뒷정리를 하려는데 시어머니께서 제 옆에 오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절대로 너를 작정하고 욕하고 싶어서 그러는 건 아니야.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아, 네, 그럼요. 어머님, 설마 어머님이 저를 일부러 안 좋게 생각하고 말씀을 하시겠어요? 아니신 거 다 알아요. 그래, 안다니까 다행이구나. 나는 네가 좀 부족하고 변변찮고 우리 집안의 고상한 수준에 비해서 살짝 격이 떨어지는 그런 분명한 사실만을 짚을 뿐이야. 내가 절대로 양념을 친다거나 그런 것은 없어. 악의는 없다는 뜻이란다. 네가 설마 속이 좁게 나를 성격 나쁜 시어머니로 몰고 갈까봐 미리 설명을 다 해주는 거야. 저는 그때 속으로 진지하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도 시누이도 시어머니의 이런 성격을 안 닮았는데 천만 다행스럽게도 남매가 기질이 둘 다 외탁이 아니라 친탁을 했구나 싶었습니다. 남편은 성격이 조금 골치 아프거나 어려운 일을 정면으로 마주하기 싫어하는 편이었으나 시어머니의 요상한 사고방식과 비슷하다고 보기는 어려웠어요. 그런 생각들로 제가 멍하게 있으니까 저보고 표정이 불손하게 뚱하다면서 시어머니께서 저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러자 제 입이 멋대로 움직여버렸어요. 어머님, 대체 왜 이러세요? 전부터 궁금했어요.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저를 싫어하시는 건지 좋아하시는 건지 생각이 많으신 건지 아니면 없으신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당최 어머님을 모르겠으니까 알려주시면 배울게요. 내가 키워낸 우리 애들보다 네가 못한데 내가 우리 애들 선생이나 다름없는데 그렇다면 네가 나보다 못해도 한참을 못하다는 거 아니니? 그런데 어떻게 네가 나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겠어? 이해나 되겠니? 내가 너의 수준에 비해서 고상하고 깊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내가 어려운 것 같구나. 네,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서 저는 머리가 좀 아프네요. 죄송하지만 잠깐 쉬다가 마저 치워도 될까요? 처음에는 내 눈치 보면서 비위도 열심히 맞추더니 이제는 그런 노력도 안 할 건가 봐? 잘난 우리 아들 채어가서 네 품에 다 넣어버렸다. 이거지? 그래, 너 잘났다. 너 대단하다. 내가 네 나이였을 적에는 네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내 기세가 대단했기 때문에 지금 네가 이렇게 까부는 거 내가 어느 정도 용납은 돼. 내가 너른 마음으로 봐주마. 그래서 지금 제가 잠깐 쉬고 와도 된다는 건가요? 안 된다는 건가요? 어머님, 혹시 제가 쉬러 가는 게 마음에 안 드시는 거라면 그런 심정을 곧이곧대로 말씀하시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신 거예요? 제가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시어머니의 의중을 파악하려고 애를 쓰며 여쭈어 봤는데요. 시어머니께서는 민망하신지 눈알을 굴리시면서도 이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한숨을 삼키며 쉬러 가지 않았고 그냥 뒷정리나 이어서 했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근엄하신 표정을 지으시더니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내가 분명히 정리를 해줄게. 너보다 우리 아들이 잘났어. 너보다 학벌, 직장 다 뛰어나. 그리고 나는 이제 강남 사모님이야. 너는 강남 사모님을 시어머니로 두고 잘난 남편을 끼고 사는 여자가 된 거지. 제법 괜찮은 조건인 것 같지 않니? 그럼 이제 네가 앞으로 나에게 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나에 대한 존경심을 보여주는 게 좋겠지?
내가 또 분명하게 말해두는데 내가 절대로 너 싫어서 지금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고 네가 며느리 노릇을 제대로 할 줄 모르니까 친절하게 알려주는 것뿐이야. 알았니? 예전에 친정 아빠가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이 갑자기 그때 떠오르더라고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별별 인간 군상들을 다 접하게 되는데 딱 봐도 정신 나간 종자 같으면 굳이 그 사람한테 쓴소리 안 한다고 그러셨습니다.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는 건 아닌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하셨죠. 그 말씀이 떠올라서 저는 시어머니께 순한 웃음을 지어드렸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착한 웃음으로 응수를 해드리는 게 가장 현명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만족스러운 얼굴을 하시며 돌아서셨고요. 겪을수록 황당한 시어머니의 면모에 놀란 저는 이런 감상을 남편과 나누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제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도 묘하게 기분 나빠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예전에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고 남편 잃고 혼자 자식을 둘이나 키우시며 사시다 보니 성격이 그렇게 되신 거라고 그런 영향이 있다고 시어머니를 그런 식으로 남편이 변호했어요. 남편 앞에서 너무 시어머니라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건 나쁜 선택지가 될 것 같아서 저도 자중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보실 때마다 오만 지적질을 해대셨으며 꼭 말씀 끝에 내가 일부러 이러는 게 아니라 사실을 짚은 것이라는 등 핑계를 대셔서 제 속을 더 갑갑하게 만드셨어요. 시댁에 안 가서 시어머니라 안 배워도 연락이 오니까 별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로, 문자로 자꾸 저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늘어놓으셨죠. 대체 며느리 생기기 전에는 어떻게 하고 싶으신 말씀들을 참으며 사셨는지 의문일 정도였습니다. 근데 남편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만약 시어머니께서 저를 싫어하신 거라면 굳이 먼저 연락을 절대 하실 분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점차 저를 의지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시어머니께서 자꾸 저를 찾으시는 거라고 했어요. 저는 엄마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괜히 뜨끔했습니다. 제가 그런 정서를 알지 못해서 시어머니를 살짝 오해하고 있었던 걸 수도 있잖아요. 마음을 좀 고쳐맞기로 했죠. 초심을 찾기로 했어요. 시어머니를 맞춰드리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지만 제 딴에는 열심히 비위를 맞춰드렸습니다. 그게 시어머니께는 최고의 며느리 노릇일 것 같았네요. 친정 아빠와 연락을 할 때면 시댁과 잘 지내고 있다고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친정 아빠도 제 결혼 생활이 평탄한 것에 무척 흐뭇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시간이 흘러 시댁이 드디어 청약 당첨이 된 강남 아파트에 입성하는 날짜가 다가왔어요. 친정 아빠는 저에게 선물을 뭘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며 고민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새집 선물이요? 어차피 집이 큰 평수도 아니고 살림살이도 다 정해져 있으니까 요긴하게 쓸만한 것이 아니라면 집들이 때 너도 나도 사가는 휴지 정도만 생각이 나네요. 그게 아니라 혹시 특별하게 기념비적으로 드릴 만한 선물이 있을까 해서 물어본 거야. 그동안 내가 너무 사돈댁에 아무것도 안 해드리고 신경을 못 써드린 것 같아서 마음에 걸리더구나. 얼마 전에 TV에서 해주는 다큐를 봤는데 그걸 보면서 내가 또 인생이란 뭘까 이런 생각을 한참 했거든. 친정 아빠가 정말로 당신부터 소탈한 생활을 하고 계신 것도 그랬지만 사실 기본적으로 남을 잘 믿지 않으시고 일정한 선을 그어놓으신 분이시기에 제 시댁과 굳이 왕래도 안 하셨고 당신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으셨다는 걸 저는 내심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정 아빠가 먼저 이렇게 나서겠다고 하시는 걸 보니까 신기하기도 했고 반가운 마음도 들기도 했고 그랬어요. 시어머니께서 재미 들리신 취미를 친정 아빠께 알려드리게 됐죠. 그건 바로 골프였습니다. 강남에 살면서 폼나는 취미생활 한 개는 만들어야겠다고 하시며 시어머니께서는 몇 달 전부터 골프를 치러 다니셨는데요. 골프 치실 줄 아는 동네 분들에게 평승해서 공원에 마련된 골프 코스를 돌며 치는 법을 익히셨습니다. 그런데 적성에 맞으셨던 건지 무척 재미있어 하셨어요. 역시 나는 고급스러운 게 잘 맞는다.
는 말씀은 때마다 빼놓지 않으셨고요. 아무튼 저는 친정아빠가 새로운 골프 용품이나 뭐 그런 걸 사주실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보다 아예 작정을 하셨더라고요. 친정아빠가 통 크게 준비하시는 선물의 정체를 알고 제가 깜짝 놀랐으니까요. 시댁이 강남에 입성하고 맞는 첫 주말이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토요일 이른 오전에 방문을 했는데 시어머니께서 바로 저에게 따져 물으시더군요. 너는 어떻게 사돈이 이런 걸 보내시도록 그냥 둘 수가 있었니? 사돈이 우리 집안 수준을 몰라도 한참 모르시는 것 같은데 슈퍼타이? 삼겹 화장지? 강남 사는 우리한테 고작 이런 걸 보내시다니. 알고 보니까 그 전날 저녁에 친정아빠가 보내신 집들이 선물이 도착한 모양이었어요. 대용량 빨래 세제와 30로짜리 화장지였습니다. 평범하고 무난한 것들이었는데 시어머니께서는 마치 당신이 모욕이라도 당하신 양 굴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난처하시듯 시누이가 욕실에서 아주버님 머리 감겨드리는 걸 도와야겠다고 자리를 뜨셨죠. 근데 옆에서 남편이 시어머니 눈치를 봤습니다. 제 눈치가 아니라요. 장인어른께서 생각이 좀 부족하긴 했네. 강남 아파트에 저런 걸 보내신 건 살짝 너무하시긴 했다. 뭐? 강남 살면 빨래 안 해? 휴지 안 써? 우리 아빠가 보내신 게 도대체 뭐가 어떻다고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 어머님, 지금 농담하시는 거 아니라 진담 맞으세요? 어떻게 이런 걸로 트집을 잡으세요? 그간 어머님이 이해 안 갈 때가 많아도 꾹 참았는데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외치자 시어머니께서는 이사 때문에 큰 용량으로 구매해두신 쓰레기 봉투에 슈퍼타이를 버리셨어요. 제 눈앞에서요. 그리고 화장지를 그 옆에다가 두시며 이것도 같이 버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른 순간이었죠. 도저히 이놈의 집구석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어서 다 그만두겠습니다. 이혼할게요. 어머님의 잘난 아들 다시 가져가세요. 그러자 남편이 깜짝 놀라서 어쩔 줄 모르더군요. 진정하라고 저를 붙잡는 남편의 손길을 뿌리쳤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당황해서 입을 쩍 벌리셨다가 저에게 매달리는 남편을 보고서는 표정을 굳히셨어요. 왜 네가 저 자세로 나가? 어디 감히 먼저 이혼을 입에 올리냐고 따끔하게 혼내야지. 아니, 이혼 당장 해버리자면서 강하게 나가야지. 우리 아들이 대체 뭐가 아쉬워서 죽여야 돼? 강남 입성에서 행복할 때 잔물을 끼얹는 것도 정도가 있지. 아니, 너 같은 며느리 나도 싫다. 그러세요. 잘 됐네요. 제가 싫으시니 그럼 이것도 싫으실 텐데 이건 없던 걸로 할게요. 저희 아빠가 진짜 선물로 준비하셨던 건데 어쩔 수 없죠. 제가 품에서 꺼내든 게 있었습니다. 그걸 보신 시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그때 시아버지와 시누이가 소란을 듣고 이쪽으로 다가왔어요. 시누이가 가장 먼저 제 손에 들린 걸 알아보더군요. 어? 이거 혹시 골프장 회원권? 엄마,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면 이런 럭셔리한 골프장에서 1억 원짜리 회원권 끊고 살고 싶다면서 얼마 전에 저한테 사진 예시로 들어서 찾아서 보여주셨잖아요. 이거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골프장 회원권. 1억짜리도 맞고요. 저희 아빠가 어머님이 골프에 재미 들리셨다는 거 저한테 들으시고는 특별히 준비해 주신 선물이에요. 1억. 정말 큰 돈이긴 하지만 저희 아빠 재산에 비하면 그렇게 큰 돈도 아니라서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께서는 털썩 주저앉으셨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신 듯 했죠. 저는 미련 없이 돌아섰습니다. 남편이 저를 황급히 따라왔죠. 대체 어떻게 된 영문이냐고 묻기에 바로 대답을 해줬습니다. 사실 친정아빠가 자산가이시고 동시에 구두쇠이셔서 그간 돈 얘기를 안 꺼냈다고요. 덤덤하게 답했더니 남편이 놀라서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때
저희가 서 있는 현관 쪽으로 시어머니께서 달려오셨어요. 그랬구나. 어쩐지 나는 너 처음 봤을 때부터 숨길 수 없는 귀티가 흐른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내가 너를 며느리로 받아준 거였지. 아니, 이럴 때가 아니지. 그동안 내가 너무 실수를 많이 저질렀지? 절대 네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뭘 모르고 잘못 행동했을 뿐이야. 이제라도 내가 바로 잡을 테니 너도 나를 한 번만 용서해주고 받아주면 안 될까? 응? 이혼이라니. 그런 무서운 말은 하지 말아다오. 내가 이렇게 빈다. 제가 아무 반응을 안 보이자 급기야 시어머니께서는 두 손을 모아 싹싹 빌어대셨습니다.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한숨을 푹푹 내쉬면서 그 집을 나왔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울부짖으셨고 시아버지와 시누이가 대체 무슨 일이냐며 따져 묻는 소리들을 마지막으로 들었네요.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이 제 앞에서 정식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간 시어머니의 도를 지나친 황당한 언행을 자기가 알면서도 방관했고 저를 곤란하게 만들었던 점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외에도 구구절절 사과가 이어졌어요. 사실 진짜 남편과 끝낼 생각까지도 했었는데 결국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남편이 매사 저에게 진심이었다는 걸 저는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시누이가 마음에 걸려서 그랬어요. 답이 안 보이는 시어머니 같으신 분을 자기 자신보다 챙기며 장애인 큰오빠까지 도맡고 있는 데다가 자기 일도 다니고 있는 그런 열심히 사는 시누이가 눈에 밟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혼을 안 하는 조건으로 시누이의 독립을 내걸었어요. 아주버님을 위한 도우미 한 분을 고용하는 비용은 제가 부담하기로 했고요. 대신 그분이 24시간 상주하시는 건 아니니까 남은 시간들은 시어머니께서 당신의 큰아들을 케어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께서는 흔쾌히 응하셨네요. 시어머니께서는 낭패 어린 표정이셨지만요. 시누이는 따로 자취생활을 시작했고 저에게 천국이 따로 없다는 소감을 전해왔습니다. 골프 회원권은 친정아빠께 다시 돌려드렸어요. 남편이 그러자고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웃긴 건 친정아빠가 저에게 아무런 이유도 안 물어보셨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 이후로 시어머니께서는 더 이상 제 앞에서 허황된 말씀을 안 하시게 됐답니다. 이 변화가 가장 반가운 대목 같네요. 저는 결혼한 지 고작 4년밖에 안 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지쳐있고 힘든지 모르겠어요. 사실 결혼하기 전부터 우리 시어머니가 평범한 사람 같지는 않았기에 그때도 꽤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말이에요. 약간 집착이 좀 있으셨거든요. 저와 남편이랑 연애하면서 조금만 시간이 늦어져도 마치 딸들에게 걸어두는 통금 시간 마냥 엄청 아들에게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당시에 제가 친구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다들 기겁을 하면서 그런 집이랑 엮이는 거 아니라고 그만 만나라고 성화였답니다. 나중에 결혼 준비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 약간 신경 쓰는 제 모습을 보더니 남편이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약간 어머니가 이해되기도 하고 좀 짠하기도 했어요. 희주 너에게는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그런데 사실 우리 엄마한테 좀 아픈 일이 있었거든. 이제 곧 상견례 하게 되니까 너도 알게 되겠지만 엄마랑 아빠는 작년에 이혼하셨어. 사별하신 게 아닌데 내가 딱히 아버지 얘기를 안 해서 너도 늘 궁금해했었지. 이게 뭐 자랑스럽게 말할 얘기는 아니지만 우린 이제 가족이니까 슬슬 말을 해야 될 것 같아. 남편이 엄청 뜸을 들이다가 또 괴로운 표정이 잠깐 스쳐갔다가 하면서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아빠가 소위 그 바람이란 걸 피신 셈이지. 예전에 아시던 아줌마랑 어울려 다니는 걸 엄마가 알게 되신 거야. 그래서 나부터 해서 엄마랑 둘 다 뛰어들어서 아빠랑 싸움이 나고 난리도 아니었어. 솔직히 엄마가 너무 불쌍하더라고. 한편으로는 그런데 왜 계속 사셨나 싶었지만 당시에는 시대상 이혼도 어려웠고 정말 혼자가 되어 아들을 키우는 게 힘들어서 참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
꾹꾹 참아가며 울면서 제발 민철 아버지 애 클 때까지는 계집질 하지 말라고 하시던 것도 생각나. 아무튼 잠잠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들키지 않은 것뿐이지 몰래 사고치고 다니셨더라고. 나 군대 가고 직장 취업하고 할 무렵에는 엄마도 식당 하느라 바쁘니까 아빠가 뭘 하고 다니는지 잘 모르셨었나 봐. 아무튼 이렇게 저희 시아버님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실제로 뵙지 못했으나 틈만 나면 끝도 없는 요기난무한 내용으로 들어야 했던 아버님은 이렇게 사고를 쳤던 모양이에요. 남편이 취업할 무렵에도 어디서 좀 어린 아줌마랑 만나서 돌아다니시다가 저희 어머니께 제대로 걸리신 것 같더라고요. 자식도 다 키워놨겠다. 고생해서 일군 집도 있고 거기에 아버님은 기여한 게 단 한 푼도 없겠다. 늙음하게 남편 시중을 뭐하러 들고 사냐며 이혼을 해버리셨대요. 그렇게 인연을 끊기는 했지만 그래도 평생 남편이라고 하고 같이 살았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바람을 피워서 여자로서의 자존감을 다 떨어뜨려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는 갱년기라 안 그래도 우울하신데 더 괴로우셨나 봐요. 아무튼 이런 사정이야 딱하지만 아들로 계속 끼고 살 것도 아니고 장가를 보낼 생각이 있으면 자제를 하셔야 될 텐데 고민이 많았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찝찝하게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막상 결혼을 하게 되니까 어머니는 그렇게까지 참견을 하고 집착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냥 어쩌다가 한 달에 한두 번씩 저희가 시댁에 들르고 어머니가 가끔 들르는 정도였어요. 이 정도는 일반적으로 시댁과 왕래하는 친구들과는 크게 차이가 없는 거니까 제가 너무 예민했었나 싶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처음에 저 시집 보낼 때 이런 레파토리를 전부 듣고서 솔직히 안쓰럽다기보다는 좀 불안해하셨어요. 얘 희주야, 너 꼭 그 민철인가랑 결혼해야겠어? 엄마는 영 기분이 별로고 좀 쎄. 민철이네 집 사정이야 딱하다마는 왜 그런 말이 있잖아. 결혼을 하려면 그 부모를 보라고 말이야. 에휴, 남자는 아빠 닮고 여자는 엄마 닮는다는 얘기가 괜히 있는 게 아니야. 물론 환경 따라 변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다 그런 건 아닌데 대체로 부모 자식이 닮듯이 아주 순리적으로 갈 수 있단 말이야. 엄마는 네가 다른 남자애랑 선도 보고 했으면 좋겠어. 엄마는 걱정이 되셨는지 이런 말까지 대뜸하셨는데 그래도 그렇지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데 무슨 선이에요. 그건 예의가 아니고 저도 다른 남자에게 특별히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결혼이라는 건 둘이 좋으면 그만이지. 그 너머에 있는 부모님에게 뭘 얼마나 큰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크게 새겨듣지 않고 넘어가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당시에 남편이 저에게 얼마나 잘했었는지 몰라요. 신혼생활하는 동안에도 그렇게 극진하게 잘했고 임신해서 아기를 낳고 돌보는 시기에도 지극정성으로 잘해주니까 별로 불만을 가질 일도 없었고요. 단지 자기 엄마를 짠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크다 보니 아기를 낳고 난 이후에는 본인이 자꾸 자발적으로 저와 딸을 데리고 시댁으로 가려고 해서 그게 좀 거슬렸었어요. 가면 뭐 어머니가 맛있는 음식도 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은 참 좋았지만 맨날 가면 듣기 지겨운 아버님 욕을 그렇게 하시니 이런 것들은 유독 눈살 찌푸려지더라고요. 아이고 말도 마라. 니네 아버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니? 나는 아주 그냥 그 사람이 우리 민철이만 했더라도 이혼은 안 했을 거야 절대. 맨날 능구렁이처럼 누워서는 술을 배가 땡땡해지도록 마셔대고 밤 늦어지면 또 여자들 있는 곳으로 가서 새벽에나 들어오고 말이지. 내가 제정신으로 살았겠냐, 응? 물론 어머니의 한이 담긴 이야기인 건 알지만 좋은 소리도 두세 번 들으면 질리는데 이게 뭐 좋은 얘기라고 자꾸 자극적이고 지치고 불행한 내용을 듣고 있어야 하나요? 그래서 그만 집에 가고 싶어서 남편에게 눈치를 주면 남편은 또 세상 애잔하고 짠한 얼굴을 하고 자기 엄마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갈 때마다 시간이 길어지고 어떤 날은 자고 오게 되고 점점 저도 짜증이 나더라고요. 본인과 어머니 두 사람, 모자 관계가 애틋한 건 좋은데 자기 자식이랑 부인도 적당히 챙겨야 하지 않나요?
그래도 일단 남편이 그 외적으로는 최대한 육아에도 힘쓰고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하는 편이라 저도 그냥 눈 감고 모르는 척 봐주고 넘어가고는 했어요. 주마다 맨날 시댁에 가서 힘들었던 것도 있었지만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딸아이가 점점 크고 2돌 무렵쯤 되어 저도 복직을 생각하고 있었고 어린이집을 보내려고 하던 때였는데요. 그쯤 되어서 우리 집에는 상당한 기괴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누가 평범한 삶을 살던 중에 그런 일이 사고처럼 있을 거라고 상상할 수 있을까요? 남의 일로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 해도 그냥 쯧쯧거리면서 그쪽 집만의 얘기로 끝내고 있고 싶지. 내 일로 갖고 와서 굳이 상상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 집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정말 이렇게 손으로 쓰고 입 밖으로 내는 순간 제 자신이 너무 비참해질 것 같긴 한데요. 이게 중점적인 사건이니 결국 아픔을 감당하는 수밖에 없겠어요. 네, 그러니까 남편이 여자가 생겼어요. 바람, 불륜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하면 되겠네요. 정말 믿을 수가 없고 화가 나는 걸 넘어 제 눈으로 이미 여러 가지 증거를 알게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실감이 잘 안 나요. 자다가 깨서 혼자 막 소리를 지를 때도 있고 남편 인기척이라도 느껴지면 발로 걷어차서 밀어버리고 싶을 정도예요. 그리고 없으면 불안감에 떨면서 오늘도 혹시 밖에서 나를 속이고 돌아다니고 있나 싶어서 잠을 못 자고 손톱만 깨물고 있고요. 제가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애도 방치하고 물만 넘기고 있게 될지를 누가 알았겠어요. 제 사정을 듣자마자 저희 엄마는 쓰러지기 직전이었지만 일단은 집으로 뛰어오셨어요. 남편은 우리 엄마가 가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밤 늦게 들어오는 등 보통 눈치 싸움이 아니었답니다. 사건의 발단은 남편이 회사에서 어디 2박 3일로 세미나를 갔을 때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평소와 다름없이 짐들을 챙겨 나갔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오고 있는 동안 저는 저대로 집에서 아기를 보고 먹고 재우고 하면서 똑같은 2박 3일을 보냈어요. 그러고 난 뒤 남편은 집으로 돌아왔고 오는 길 지역 명물이라며 간식들을 사서 식탁 위에 늘어놓았어요. 아무렇지 않게 막 먹고 있는데 남편한테 세미나 좋았냐, 운동회도 한다더니 어땠냐 하니까 막 흥분해서는 자기가 뭐 달리기를 했는데 이겼다 어땠다 말을 하는 거예요. 예전부터 달리기를 잘 했던 사람이었고 역시나 이번에도 바톤 이어받기 해서 이겼다면서 자랑을 해대더라고요. 그러더니 좀 있어 보라고. 곧 단체방에 영상들이랑 사진이 올라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는 아기를 안고 달래가면서 있었고 그런 와중에 남편이 세미나 때 찍힌 사진과 영상들을 보여줬어요. 역시나 남편은 애 때 마냥 아직 체력이 남아있던 건지 꽤 잘 달리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시원하게 쭉쭉 내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웃고 있던 중 이상하게 뭔가 잘못 씹은 양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바톤을 누군가에게 전달해주면서 격차를 시원하게 벌려놓은 남편은 그대로 환호성을 지르면서 팀 직원들이 좋아하니까 한 명씩 하이파이브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웬 여자랑은 양손으로 깍지를 끼면서 같이 통통 튀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저도 모르게 누구야? 하고 말이 튀어나왔어요. 남편이 당황하면서 아니라고 바로 영상을 꺼버리는데 제가 바로 즉각적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다른 사진들도 보여줘봐. 그랬더니 남편이 이때부터 약간 행동이 느려지면서 제 눈치를 자꾸 보는데 그때부터 쎄하더라고요. 살살 사진들을 밀어가며 정말 답답해서 속이 터질 정도로 아주 천천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저에게 꽤 충격적인 사진이 있었으니 아까 그 스치듯 손깍지를 꼈던 그 여자가 남편 옆에 찍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직원들끼리 같이 서 있는 것이긴 했는데 제 눈을 멈추게 했던 건 그 여자 어깨 위에 우리 남편 잠바가 걸쳐 있는 거예요. 회사 다니면서 입을 옷이 없다며 브랜드 잠바 하나 사달라고 조르는 통에 백화점 가서 거금을 주고 샀거든요. 그걸 글쎄 그 회사 여직원 어깨에 걸쳐준 거예요. 그 여자는 되게 자연스럽게 마치 남친 옷을 얻어 입은 양 그걸 걸치고 계속 여미면서 만지작거리고 있었고요.
결국 참지 못하고 저도 물었어요. 이 사람 누구야? 왜 당신 잠바를 입고 있어? 정말 간단하게 이것만 묻는 제게 남편은 진짜 울 것 같은 얼굴로 막 말을 더듬으면서 하는 거예요. 저기 우리 팀 윤대리라고 애기 엄마야 당신처럼. 그래 저기도 애가 있어. 감기 걸렸다고 해서 너무 춥다는 거야. 그런데 야외였나? 그래서 밖에 옷들을 안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준 거야. 다시 돌려받았어. 저 안방에 있을걸? 무슨 계속 혼자 질문하고 답하는 마냥 당황해서 말을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여자가 자기 남편이 횡설수설하는 이 분위기를 눈치 못 채겠나요? 암만 생각해도 그 여자는 정말이지 너무 쎄한 거예요. 기분이 너무 안 좋았는데 이때 아기가 선잠이 들었다가 깨서 또 우는 바람에 다시 재워야 해서 잠깐 자리를 피하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또 그 얘기를 꺼낼 타이밍도 놓쳤고 괜히 의심한다거나 하는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아서 저도 일단은 참고 있었는데요. 이상하게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새벽에 아기 재우고 남편도 자는 걸 확인한 뒤 저는 잠옷바람에 자켓만 걸쳐 입고 주차장으로 내려왔어요. 이날 너무 예민해지고 신경이 사나워서 잘 수가 없겠더라고요. 남편도 막 낯설게 느껴지고 딴 사람 마냥 생각되었고요. 차에 타자마자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 주소 기록까지 다 봤는데 세상에 저는 정말 기겁을 하고 말았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 여자와 카풀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한테는 단 한 번도 출근길에 직원을 태워간다든지 하는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최근 내비게이션 기록들을 봐도 죄다 일반 가정집, 그러니까 무슨 빌라 몇 호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만 봐도 잡아뗄 수가 없는 기록인 것 같더라고요. 좀 더 자세히 따지려면 카톡 기록이라도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조심조심 집으로 올라갔고 도어락 여는 소리에도 남편과 아기는 다행히 깨지 않았어요. 저는 조심스레 카톡을 열어서 봤는데 이 인간이 글쎄 저도 모르는 새에 비밀번호로 잠가놓은 거 있죠. 베란다에 나가서 소리를 죽이고 온갖 걸 눌러보다가 도저히 안 돼서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어머니 전화번호 뒷자리를 눌러봤어요. 이것도 안 되면 차라리 그냥 못 볼 걸 못 봤다고 생각하며 아예 지옥문을 열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여겨야 하나 싶었는데요. 글쎄 그 와중에 이게 열린 거예요. 진짜 이 부분에서부터 저는 오만정이 다 떨어지려고 하더군요. 카톡에 뭘 숨겨놨길래 비밀번호까지 걸어놓고 그걸 또 자기 엄마 뒷번호로 맞춰서 하는 인간이라니. 진짜 모든 정남이가 뚝뚝 떨어지다 못해 소멸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러고 들어가서 보니 카톡 내용이 정말 가관도 아닌 거예요. 둘이 뭐 같이 안 다녔던 곳이 없고 그 여자도 애기 엄마라면서 어쩜 애도 어린데 그렇게 회사 유부남이랑 모텔이며 어디며 돌아다닐 수가 있는 걸까요? 남편이 싫어 죽겠네. 너랑 결혼할 거야 그랬네. 이 소리를 똑같이 반사하듯 제 남편이란 인간도 맞아 나도 우리 와이프라면 진저리가 나. 너랑 결혼해야 했어.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먼저 이혼을 해야 얼른 합치네 뭐네 이따위 소리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그냥 틈만 나면 회사에서 외근 간다고 각자 거짓말하고들 나와서 놀러다니고 세기의 사랑을 하고 다녔어요. 그런지도 모르고 저는 남편이 늦으면 그냥 늦는 줄 알고 어딜 갔다면 간 줄 알고 그렇게 바보같이 믿고 집에서 애나 잘 키우고 살았던 거고요. 진짜 이런 더러운 내용을 찍고 있는 내 자신도 한심하게 느껴지고 이 핸드폰도 던지고 나도 다 뒤집어 엎어버릴까 최악의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 새벽녘 아무 일 없이 밖으로 출근길을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을 보니 그 사람들이 외려 부럽게 느껴질 지경이었어요. 저 사람들은 배우자가 바람 같은 거 피는 일이 지금 당장은 없으니까 저렇게 멀쩡히 걸어다니는 거겠지. 나처럼 이렇게 사람 미치도록 속이 뒤집어지진 않았겠지 하면서 말이에요. 결국 저는 이성을 잃고 그대로 안방으로 들어가 남편을 미친 듯이 잡아 흔들어 깨웠어요.
옆에서 아기가 깨서 울건 말건 그런 건 아무래도 좋더군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바람이란 단어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상관없을 것처럼 굴던 인간이 어떻게 이러냐고 빽빽거렸어요. 그랬더니 저의 확신에 찬 행동을 보며 자기도 좀 불안했던지 합주기가 되어서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더 열이 받아서 핸드폰이랑 싹 다 집어 던지려고 하는데 와중에 애는 큰 소리로 울고 있고 누가 정말 정신없고 시끄럽게 자꾸 초인종을 울리더라고요. 그때는 거의 7시가 다 되어서 새벽도 아니었지만 아무튼 일찍부터 이렇게 누가 찾아오진 않잖아요. 한편으론 제가 너무 고성을 질러대는 바람에 옆집이나 윗집에서 온 건가 싶어서 좀 긴장이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문을 열어보니 문 앞에는 다른 사람이 아닌 어머니가 서 계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야? 새기 너는 얼굴이 왜 그래? 뭔데 이렇게 시끄럽냐? 애기는 또 왜 우는 거야? 그러면서 좀 봐야겠다며 막 밀고 들어오시더라고요. 분위기가 심각해 보여서 그랬는지 어머니 딴엔 아들네 부부가 싸운 것 같으니 뭔가 중재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러면서 이것저것 따져가며 대체 뭔 일이길래 그러냐고 막 골치 아파하시면서 소파에 털썩 앉으시더라고요. 그 와중에 우리 애는 안아서 달랜답시고 말을 하는데 저는 그것도 되게 거슬렸어요. 어휴, 우리 지영이 누가 울렸어? 엄마가 울렸어? 엄마가 소리 질렀어? 아이고, 놀랐겠다. 그지? 아빠 어디 있어요? 아빠 저기 있네. 아빠한테 가보자, 우리 지영이. 그러니 남편은 부스스한 머리로 나와가지고서는 이 상황에서 아주 그냥 옴짝달싹 못하는 얼굴로 서 있더라고요. 어머니는 대체 왜 그러냐고 하시기에 제가 그냥 스트레이트로 다 말해버렸어요. 이 사람 여자 있다. 그리고 그것도 회사에서 같은 애기 엄마를 만나서 별 더러운 짓을 다 하고 다녔더라. 제가 그걸 보고 참을 수가 있었겠냐 하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역시나 팔이 안으로 굽긴 하겠지만 그래도 진짜 얼척없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유, 설마. 세긴이가 잘못 봤겠지. 우리 민철이 그럴 애가 아니야. 그런 방정 맞은 말 좀 그만해라. 너 이렇게 말이 거친 애였냐? 저는 이때 혈압이 확 올라서 눈을 막 부라리면서 제가 핸드폰으로 찍어놓은 증거 사진들을 바로 눈앞에서 열어서 쭉쭉 내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는 평소 눈이 잘 안 보일 때에는 안경을 꼭 다시 껴서 보시는 분이 이건 제대로 보기도 싫은지 계속 가늘게 떠가면서 고개를 뒤로 막 젖히는 거예요. 눈앞에 이렇게 바로 핸드폰을 들이대면 어떡하냐면서 짜증을 내시질 않나. 말투부터가 이미 자기 아들 편들기로 작정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보시고 말하시라고 계속 보여드렸더니 본인이 봐도 좀 그랬는지 다 봤다며 저리 치우라고 하시더군요. 그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타이밍에는 예의상 단 한 번이라도 자기 아들한테 큰 소리 쓱 질러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고 나서 뭐 중재를 하건 뭘 하건 차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머니는 진짜 정말 역겨운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새기 너도 욕받겠지만 이거 꽃뱀 같은 게 붙은 거 아니겠냐? 민철이는 이럴 애가 아니라니까. 얘는 옛날부터 아주 그냥 지 엄마 말이라면 꿈뻑 죽는 애였어.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아휴 이제 그만 소란들 피워. 이게 다 뭐냐. 새기 너도 너무 남편을 쥐잡듯 잡지 말고 새벽 대바람부터 누가 이렇게 방정맞게 온 집안을 뒤흔들어가면서 상소리를 해대고 있어. 얼른 밥이나 차려 먹이고 출근시켜라. 내가 여기서 지영이 봐줄 테니까. 아니, 정말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된다고 보시나요? 바람핀 정황을 알고 남편이랑 싸우고 있는데 남편이 출근해야 하니 밥을 차려서 먹이라니요. 저는 기가 막혀서 그렇게는 못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어머니는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닌데 뭔 자신감으로 제 기를 죽여놓으려고 이렇게 큰 소리를 뻥뻥 치시는 걸까요? 계속 꽁에 있을 거야? 아, 민철이도 별말 안 하는 거 보니까 아닌가 보지. 그리고 뭐 그랬다고 해도 어쩔 건데 니가, 응? 집에 있는 여자가 이렇게 빽빽거리면서 독하게 쪼아대니까 남자가 밖에 돌게 되는 거다. 알았냐? 에휴, 네가 미련 곰탱이처럼 남편을 그렇게 잡았으니 네 발로 복을 차버린 거지. 이게 뭐냐? 네가 잘했어야지. 왜 그걸 남편 탓을 해? 그러면서 저보고 아침부터 뭘 그렇게 시끄럽게 소리 지르냐고 하시더니 본인이 더 흥분해서 고성을 막 지르시는 거예요. 솔직히 며느리 잡고 빌어도 유분수인 상황 아닌가요? 네가 평소에 민철이를 이렇게 잡고 사는구나. 내 아들 이렇게 등신같이 여자 눈치 보고 살라고 너한테 장가 보낸 거 아니야. 지 잘못이 뭔지도 모르고 하늘 같은 남편을 그냥 아주 이렇게 잡아 죽이려고 쪼여대고 있네. 너 그런 애였냐? 응? 이때 남편조차 답이 안 나왔던 건지 자기 엄마 팔을 붙잡고 그만하라고 하는데 전 어머니가 그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꼴을 못 참겠더라고요. 저도 다 집어치우라고 같이 맞받아쳤어요. 정말 목에서 피가 끓어오르는 소리가 절절하게 귀에 들릴 지경이었어요. 와,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민철 씨가 바람핀 게 제 탓이에요? 멀쩡하게 집에서 살림하고 애만 보고 있었더니 그게 남편 바람 피우게 만든 거예요, 제가? 그렇게 아들이 짠하고 불쌍하세요? 그럼 어머니는 뭔데요? 어머니 남편이라는 아버님은 뭐냐고요? 아버님도 세상 불쌍한 남편 아니에요, 그럼? 어머니가 이렇게 쥐잡듯 잡으셨으니 아버님도 여자 만나고 돌아다니셨나 봐요? 저는 이때 배는 게 없었고 남편도 어이가 없는지 안경을 벗고 저를 노려보는데 더 괴성을 질러댔어요. 야, 뭐라고 할 거면 더 해봐. 왜? 네 엄마 있으니까 너 진짜 배는 게 없냐? 니깎게 화내서 뭐 어쩔 건데? 너 그렇게 나보고 어머니 짠하다고 하더니 이제 아버님 심정 이해 좀 가나 보다? 어? 그런데 어쩌냐? 나는 너 이해해줄 생각 없거든. 네 새끼도 이제 네 새끼 아니야. 당장 꺼져버려. 그 길로 두어 걸음 성큼성큼 가서 어머니 손에 들린 아기를 확 빼앗아 안았어요. 숨도 못 쉬고 눈만 겨우 뻐끔거리고 있는 그 둘에게 당장 우리 친정아빠 부를 테니까 회사 가서 증거 뿌리기 전에 싹 다 나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눈앞에서 아빠에게 전화를 걸고 있으니 남편도 어정쩡하게 웃옷을 주워 입고 어머니도 여전히 흐리멍텅한 눈을 하고는 중얼거리면서 그대로 바쁘게 현관 밖으로 뛰어나가더군요. 이윽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엄마 아빠는 노발대발하며 집으로 뛰어들어오셨고 저는 차마 부모님께는 그 증거를 직접 보여드리고 싶지 않아서 말로만 전했어요. 뭐 보여드릴 게 있겠어요. 그걸 본 어머니도 차마 자기 아들이라고 인정하기 싫어서 저렇게 딴소리, 아니 헛소리만 해댈 수준이었는데 말이에요. 아무튼 저는 이후로 이혼 준비로 바로 넘어가서 진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미 통보했고 남편은 짐을 가지러 오겠다며 어쩌다가 새벽에 들어올 때가 있는데 제가 일찍 잠든 밤에 거실에 남편이 몰래 들어와 있으면 진짜 환장할 것처럼 분노가 치밀더라고요. 어머니는 그 이후로 저에게 질린 건지 뭔지 연락은 뚝 끊겼지만 남편이 자꾸 회사 가서 저한테 이혼만은 안 하고 싶다고 장문에 비굴한 문자를 보내고 있어요. 거기에 당연히 지네 엄마 생각도 있을 텐데 저에게 해댔던 그런 말 같지도 않았던 말들 하며 남편의 짓거리까지 생각하면 이제 절대 물을 수 없는 얘기예요. 저희 친정에서는 애도 주고 나오라고 하지만 솔직히 우리 딸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엄마랑 살고 있는 기간에도 딴 여자랑 놀아나던 인간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딸은 제 손으로 당연히 키울 생각이고 한동안은 이혼 과정에만 집중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벌써 그 과정에서 살이 꽤 많이 빠지고 해골 같은 인상이 되었지만 막판에 어머니한테 확 질러버린 건
정말 잘했다 싶어요. 좀 더 욕을 해버릴 걸. 그게 좀 아쉬울 뿐. 아쉬운 건 위자료며 뭐며 온갖 것들로 만만치 않게 청구해버릴 생각입니다. 사실 불륜 이혼 카페 같은 곳에 올릴 얘기이기는 하지만 이미 구할 도움을 각각 다 청해 두었고 더 이상 불행한 이야기는 그만 보고 싶어요. 그래서 평소 밥하면서 가끔 듣던 이곳에다 다 훌훌 털어버리고 싶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듣고 잊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유튜브 항상 잘 즐겨보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저는 이제 벌써 환갑이 가까워져 있는 남자예요. 지금은 사업을 하고 있고요. 언제나 다른 분들 인생살이 참 재미있게 듣고 있는데 듣다 보면 정말 세상에는 별일이 다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참 나쁜 사람들도 많고 반면에 좋은 사람들도 많고요. 그런데 오늘도 사연을 듣다가 생각해 보니까 저도 사연이라면 사연일 수 있는 일을 겪었던 게 있다는 게 기억이 났습니다. 다른 분들처럼 그렇게 재미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시간이 나신다면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어릴 적 작은 읍내에서 자랐습니다. 농촌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주 산골은 아니어서 동네에서 같이 노는 친구들도 많고 함께 지내는 동네 어르신들도 많은 그런 곳이었죠. 지금보다는 훨씬 인정도 많고 서로 정이 있어서 끈끈하게 지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 동네였으니 당연히 친구들과 사이도 참 오래되었죠. 거의 초등학교. 그러니까 그때는 초등학교였죠.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까지 한 학교에서 친구들과 형제처럼 뒹굴며 자라났습니다. 친한 친구들끼리는 서로의 집에도 자주 다녀서 숟가락 개수까지 알 정도로 집안끼리도 친했죠. 하지만 대학에 진학할 나이가 되면서부터는 진로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공부를 잘했던 터라 서울로 진학을 하게 되었는데 어떤 친구는 경기도로 가기도 했고 다른 지방으로 가는 친구도 물론 있었어요. 하지만 대다수의 친구들은 우리 고향에 머물렀는데요. 야 임마, 너 가면 우리 서운해서 어쩌냐? 뭘 새끼야, 맨날 나한테 시비나 쳐 걸어 싸놓고 뭐래냐? 너 서울 간다고 우리 잊어버리고 다른 친구들만 사귀면 안 된다. 알았냐? 제가 대학에 합격해서 서울로 가던 날 친구들이 그렁그렁한 채 제게 하던 말을 지금도 잊지 못하겠군요. 저는 당시 나름대로 서울 안에 대학에 합격한 데다 어릴 적 아버지 뒤를 따라서 2번 올라가 본 게 전부였던 서울에 간다는 것에 흥분해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친구들이 헤어지면서 아쉬워하는 것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야, 너네 혹시 나중에 필요한 거 있으면 꼭 연락해라. 필요한 거? 그래, 넌 서울 가서 잘 나갈 거니까 나중에 우리 외면하면 안 되는 거다. 알았지? 당연하지. 횟수로 치면 벌써 40년이 가깝게 지나버린 옛 일입니다. 지금 분들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당시만 해도 지방과 서울에서 서로 연락할 수단은 전화밖에 없었죠. 심지어 우리 고향은 아주 작고 구석진 곳이어서 어떤 집에는 전화도 없었습니다. 다른 집에 전화를 해서 그 집을 바꿔달라고 해야 간신히 연락을 할 수 있었죠. 한번 고향으로 내려가려면 큰 마음 먹고 시간을 내서 가야 했고요. 그러니 아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쉬움 속에 19살이었던 저는 기차를 타고 서울로 왔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서울로 대학을 가서 무척 기뻐하셨지만 시골에서 농사 지으며 사시는 분들의 경제 사정이 그리 좋을 리는 없었죠. 제 대학 등록금이 부담이 되리라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최선을 다해 공부를 해서 장학금을 타고 알바를 하면서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처음 서울 도착해서야 어리버리해서 아무것도 몰랐으니 첫 해는 그렇지 못했지만요. 나중에 대학 생활에 익숙해지고 나서부터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도 또 함께 공부하면서 친해진 여자친구와 함께 연애도 잘 해서 대학 졸업쯤에는 결혼도 하기로 약속을 했죠. 여자친구는 서울에 사는 깍쟁이 같은 여대생이었지만 제 마음을 잘 알아주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취업까지 하고 나서 결혼한 이후 이제 아내가 된 그 사람은 저한테 말했죠. 당신은 너무 사람이 좋아서 탈이에요. 너무 다른 사람을 잘 믿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니까. 세상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 원래 알고 보면 좋은 사람이 훨씬 많잖아. 그렇기도 하지만 아니기도 하죠. 잘 알고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던 사람도 사실 겪어보면 아닐 때가 많아요. 당신은 좀 사람을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아내는 상당히 예리하고 야무진 구석이 있는 사람이라 열심히만 사는 저를 못 믿어하긴 했습니다. 대학 다니면서 알바도 여럿 하고 나름대로 같은 나이대 친구들보다는 훨씬 사회 경험이 많다고 자부했기 때문에 저는 아내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죠. 대학 생활 내내 장학금을 탔고 생활비도 제가 스스로 벌어 써서 번듯한 기업에 취직까지 했으니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넘쳐나던 시기였어요. 부모님께는 손을 벌리지 않고 대학 공부를 마쳤으니 20대 중반에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그래도 회사에 다닐 동안은 별다른 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건축학과 출신이라서 대기업 건설 쪽으로 취업을 했는데 아시겠지만 건설 쪽은 아무리 대기업이라고 해도 일이 참 고되죠. 고생은 하는데 다른 분야로 취직한 친구들을 보면 고생에 비해 돈을 덜 받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나만 일을 어렵게 하는 것 같고 그런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그 사이에 아이는 둘을 낳았고 아내는 아이들의 육아를 위해 직장을 그만두어서 생활비가 참 빡빡했거든요. 저는 회사에 다니면서 나중에 제 개인 사업을 하기 위해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이라 나름대로 봉급이 많았기에 다행이지 아니었다면 아마 불가능했을 겁니다. 높은 연봉에 때때로 지급되는 보너스까지 더해서 조금씩이라도 열심히 모았죠. 집도 사고 아이들도 키우느라 사업을 할 수 있을 만큼 돈이 모을 때까지는 제법 시간이 걸렸습니다. 20 중반에 일을 시작했는데 10년이 걸려서 간신히 2억을 모을 수 있었어요. 30 중반. 저는 나름대로 일선에서 일하면서 여러 가지 실무에 대해 잘 알게 되기도 했고, 회사에서는 밑에서 치받고 올라오는 후배들과 경쟁하는 것에 좀 염증이 난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대기업은 그때나 지금이나 경쟁이 심했기 때문에 나이 먹어서 임원을 달지 못하면 좀 애매한 상태가 되곤 하죠. 그땐 그래도 지금보다 덜했지만 나름대로 힘이 든 면은 분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0 중반은 아직 젊은 나이였고 아는 것도 많은데 체력이 받쳐주는 시기였으니까요. 다만 아내를 설득하는데 꽤 많은 노력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당시 9살, 7살로 한창 돈이 많이 들어갈 시기에 초등학생이었고 앞으로도 쭉 돈이 들어갈 일밖에 안 남았었거든요. 아내는 지금 당신 연봉으로도 아이들 키우려면 열심히 아껴야 하는데 무슨 소리냐고 타박을 했고 저는 바로 그 점 때문에 사업을 하는 거라고 설득했습니다. 아이들 여유롭게 키우려면 회사에서 주는 월급이 아니라 내 사업 소득이 필요할 거라고요. 아내는 야무지고 활달한 성품이었지만 언제나 끝에는 제 말을 들어주곤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결국 저한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다만 사람 조심하라는 당부를 했을 뿐이었죠. 저는 그날로 사직서를 써서 제출하고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업이라는 게 뿅 하고 한순간에 딱 시작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저는 여러 가지 서류며 이것저것 준비하는 동안 집에서 머물면서 살림도 좀 돕고 쉬기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와중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지금처럼 발신자 표시 서비스가 보편화되기 전이라서 집 전화로는 누군지 알 수가 없었죠. 여보세요? 거기 김용수 씨 댁이죠?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무척 지친 듯 했습니다. 저는 어딘가 낯익은 목소리라서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나중에서야 누군지를 떠올렸죠. 너 박철성이 아니냐? 나 기억하는구나. 당연하지, 임마. 너 그동안 어디 있었어? 추석 때 내려가도 다른 집안 가서 소식 안 들린다고 애들이 그러더만. 박철성 그 친구는 어려서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제법 친하게 지내던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는 제가 대학에 올라오던 딱 그 시기에 부모님과 함께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갔었는데요. 저는 대학에 가서도 1년에 한두 번은 꼬박꼬박 고향에 내려가서 부모님도 뵙고 친구들도 만났지만 그 친구는 아예 소식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향에 왔던 것이 8년 전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도 처음에는 걱정을 했었는데 점차 세월이 흐르면서 있는 분위기였죠. 전 너무 오랜만에 들은 오래된 친구 목소리가 반가워 껄껄 웃었습니다. 친구는 함께 웃다가 혹시 그날 저녁 같이 밥이라도 먹을 수 있냐고 묻더군요. 전 당연히 가능하다 말하고 나갔죠. 시내에서 만난 그 친구는 옷차림이 추레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눈치도 못 채고 그냥 반가움이 기뻤을 뿐이었죠. 친구는 저를 가까운 백반집으로 데려갔고 저는 식당에 앉아서 찬찬히 인사를 나누던 끝에 이 친구가 요즘 사정이 안 좋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다 낡은 옷에 구두 밑창이 살짝 들린 걸 신고 있었고 무엇보다 안색이 너무 안 좋았어요. 제가 기뻐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도 그냥 웃으면서 대답 정도만 하는 것도 그리 상태가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나저나 무슨 일이야? 사실 지방 살다가 오늘 처음 서울 올라왔거든. 한 8, 9년 전쯤이었나. 고향 갔을 때 친구들한테 너 전화번호 받아뒀던 게 있어서 해봤더니 받더라고. 그 사이 한 번도 전화번호가 안 바뀌었나 봐. 그렇지. 신혼집을 아예 사서 들어와서 대출 갚느라고 움직이질 못했거든. 그냥 쭉 한 자리였어. 그랬구나. 넌 그때도 참 똑똑했지. 잘 풀려서 정말 잘 됐다. 친구는 어딘가 주눅이 들어 있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점점 더 친구의 지친 낯빛이 눈에 밟히더군요. 사실 그 친구는 제가 고향에 있을 때 가장 친하던 친구 중 하나였고 그만큼 성격도 좋은 녀석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그리 사정이 좋지 않을 때 그 친구네 부모님이 저희를 도와주신 적이 있었고요. 뭐 하고 싶은 말 있어? 친구가 이야기를 좀 채 꺼내지 못해 제가 물어봤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는 짐작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구가 나중에 이렇게 갑자기 나타난다는 건 뭔가 이유가 있을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자 친구는 움찔하면서 밥도 먹지 못하고 가만히 있더군요. 사실 친구가 아예 숟가락을 내려놓고 물을 마신 후에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후 친구가 조용히 말해준 이야기는 슬펐습니다. 우리 고향에서는 제법 잘 살았고 다른 사업을 위해서 다른 지방으로 가셨던 친구의 아버지는 사업 파트너에게 배신당한 후 파산하셨고 몇 년을 앓다가 돌아가셨다더군요. 친구는 지금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아버지가 친구 명의로도 돈을 빌려서 현재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급한 돈을 갚지 못하면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집까지 넘어가게 생겼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금액이 얼만데? 2억. 뭐? 너무 많지. 알아. 그런데 내가 정말 여기저기 계속 구하러 다니고 있는데
믿을 사람이 별로 없어서. 친구는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아버지의 빚은 돌아가셔서 상속 포기를 한 덕분에 괜찮았지만 사업하시면서 친구와 어머니의 이름 앞으로 대출의 사채빚까지 써놓은 것 때문에 아예 살 수가 없는 지경이라고 하더군요. 돈 조금이라도 융통할 수 있다면 정말 고마울 것 같아, 영수야. 딱 몇 천만이라도, 아니 몇백이라도. 그럼 정말 마지막으로 남은 집이라도 넘어가는 걸 막을 수가 있어서. 친구의 어머님은 지금 병을 앓고 계셔서 만약 집까지 넘어가서 나앉아버리면 그대로 돌아가실 가능성이 너무 높았죠. 저는 가만히 물을 마시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수중엔 2억이 있었고 이걸 들고 저는 곧 작은 사업을 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사업 시작을 하기까지는 아직 준비할 것들이 좀 남아있었고 아마 3개월 이상은 걸릴 것이었죠. 그럼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끄고 혹시 3개월 뒤에 돌려줄 수 있어? 3개월 뒤? 내가 사실 사업 시작하려고 모아놓은 돈이 있는데 사업을 딱 3개월 뒤에 시작하려고 쉬고 있었거든. 나도 살아야 하니까 그냥 2억을 무한정 기한으로 빌려준다는 말은 못하겠고 3개월 뒤에 좀 돌려주라. 나 직장도 퇴사해서 일단 벌어먹고 살기는 해야 하거든. 알았어. 꼭 돌려줄게. 지금 딱 집 넘어갈 것만 맞고 나면 올해 미국에서 작은아버지 오신다고 했거든. 돈 어떻게든 융통해서 돌려줄게. 그래, 뭐 믿는다 임마. 제가 당시 그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기엔 참 걸리는 게 많았습니다. 이미 오래전 저희 부모님이 돈이 없어 병원도 못 갈 지경일 때 친구네 아버님이 기꺼이 병원까지 직접 모시고 가지고 큰돈까지 내준 적이 있었죠. 저와 같이 학교를 다닐 때도 친구가 사정이 그리 좋지 않은 저를 위해서 밥을 참 많이도 사줬고요. 친구네 아버님은 정말 호탕하고 좋은 분이었는데 그리고 친구도 참 선선하고 유쾌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사정이 되었다니 도저히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친구네 친가가 전체적으로 다 부유했고 특히 이민 간 작은아버지가 무척 잘 살았다는 것도 알아서 그것도 믿을만 했죠. 그분이 오신다면 어쨌든 돈적인 부분은 다 해결이 될 테니까요. 저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친구를 끌고 은행으로 가서 돈을 뽑아주었습니다. 친구는 눈에 휘둥그레진 채로 돈을 받아들고 있다가 귀엽고 눈물이 그렁그렁해져서 저를 바라보더군요. 저는 그런 시선이 무척 어색해서 그냥 말없이 그 친구의 등을 두드려주고 뒤를 돌아섰습니다. 어른이 알아서 3개월 지나면 돈을 돌려주겠거니 싶어서 차용증조차도 쓰지 않은 채로요. 그리고 집에 와서는 아내에게도 아무런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차피 사업 시작되면 아무런 차질이 없을 거, 굳이 아내에게 말해서 걱정을 시키거나 부부싸움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내는 장걱정이 많은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엄청나게 걱정할 게 뻔했어요. 저는 친구를 믿었으니 의심하는 말 같은 건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항상 이럴 때 가졌던 믿음은 배신을 당하죠. 1개월이 지날 때까진 일주일마다 전화 연락이 와서 고맙다고 해서 아내에게 들킬까봐 저는 괜찮으니 전화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달째 연락이 없었던 건 괜찮았어요. 3달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3달이 넘어가는데도 전화가 없자 저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딱 3달째 독촉을 하기는 좀 그러니까 기다리면서도 사흘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더라고요. 3달, 사흘째 전화 연락을 하기에는 너무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더 이상은 불안해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2억이 얼마나 큰 돈인데요. 3달 동안 조금 있던 비상금을 깎아먹으며 생활비로 쓰다 보니 더욱이나 2억이 커 보이더군요. 그래서 저는 친구에게 받아놨던 친구의 집 전화번호로 연락을 했습니다.
아내가 집에 없는 틈을 타서 전화를 했는데 저는 신호가 가는 순간 벼락을 맞은 것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혹시라도 제가 잘못 눌렀나 싶어 다시 누르고 또 다시 눌러봤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손을 떨면서 수화기를 들고 있는 동안 아내가 장을 봐서 들어오더군요. 아이들이 깔깔 웃으면서 아내에게 안기는 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당신 전화 들고 뭐해요? 여보. 저는 완전히 굳은 채로 제 앞에 놓인 현실을 자각했습니다. 나 돈 뗀 것 같아.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그 말로 심각성을 알아차린 아내가 급히 사정을 물어보았고 저는 솔직히 다 털어놨습니다. 어차피 2억이란 돈을 떼이고서 거짓말을 해봤자 곧장 알아차릴 테니까요. 당연히 집안은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집은 1,500만 원 정도 있는 비상금을 야금야금 깎아먹으면서 3달 동안 생활비로 써왔고 2억은 저희 생활비이자 제 사업 자금이었습니다. 회사도 퇴직해버린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직후 IMF가 터져버렸습니다. 친구가 돈을 돌려주지 않는 그 시기였죠. 회사에 있었어도 잘렸을 법한 금융위기 속에서 저는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생활비로 당장 쓸 돈이 없는데 뭘 어쩔 수가 없더군요. 급한 대로 집을 팔려고 내놓았지만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나가지도 않았고 숨만 쉬는데도 돈은 계속 들었습니다. 아내는 급한 대로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홀로 집에 남아 팔리지도 않는 아파트와 계속해서 날아오는 고지서들과 싸웠습니다. 그때 이미 저희 부모님은 돌아가신 후였고 기댈 곳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사정이 급해서 저는 죽어라고 일을 알아보았지만 어떤 곳도 제게 자리를 내주지 않았어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IMF라 있던 사람들도 죄다 잘려나가는 판국에 어느 누구도 어중간한 나이인 30 중반의 남자한테 일자리를 내줄 리가 없었죠. 저는 결국 구하다 노가다 판 자리까지 알아보게 되었고 막다른 골목에 몰려서 노가다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게 어긋나버린 인생은 쉽사리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후로도 믿을 수가 없어서 계속 친구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없어진 번호라는 답변만 돌아왔고 친구의 소식 역시 어디서도 들려오질 않았죠. 마치 한국에서 증발이라도 된 것처럼 친구는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15년을 살았습니다. 잘 나가던 대기업 회사원에서 사업의 푸른 꿈을 안고 사직했다가 노가다판 인생이 되어 15년이 지나가 버린 것이죠. 그런데 쉰이 되던 해에 뜻밖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아내는 저와 이혼을 원하진 않아서 가난한 채로도 저와 살아주었어요. 아이들에게 아빠를 빼앗고 싶지 않았다고. 그래서 당신하고 산다고 하는 아내의 말도 그저 고마울 뿐이었죠. 사실 아내의 친정도 그리 넉넉하진 않아서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이후로는 기댈 곳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저희는 나이 50에도 오래된 빌라 1층에서 살고 있었죠. 오래된 현장 일로 제 몸은 고장이 안 난 곳이 없었지만 제대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빌라 앞쪽으로 젊은 청년 하나가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그 청년이 저를 힐끔거리기에 왜 그러냐는 듯 마주보았죠. 그러자 청년이 저한테 다가와서 묻더군요. 혹시 저 김영수 씨 아십니까? 김영수? 그거 난데? 아, 제가 잘 찾아왔군요. 날 찾아왔다고요? 네. 청년은 해맑게 웃었습니다. 저희 아이들과 비슷한 나이일 듯한 청년이더군요.
그는 품 속에서 봉투를 하나 꺼내서 제게 주었습니다. 이거 저희 아버지께서 김영수 씨께 꼭 전해드리라고 하셨던 겁니다. 이게 뭔데? 열어보시면 압니다. 저는 좀 의아한 채로도 편지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서류 몇 장이 들어있어서 먼저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무척 놀랐죠. 그 편지를 쓴 것은 박철성, 그 친구였거든요. 영수야, 오래도록 보지 못했구나. 아마도 영영 보지 못하고 떠나게 될 것 같아서 이유서를 남긴다. 난 지금 이영만리에서 병원에 있다. 곧 죽을 거라고 하는데 너에게 진 빚을 여전히 갚지 못하여 슬프다. 미안하다. 정말로 미안하다. 너의 인생에 그리고 너의 가족에 내가 어떤 사죄를 한들 그 시간을 보상할 수 있겠냐마는 그래도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 너에게 빌렸던 너의 전 재산이었던 2억 이미 너무 늦어버렸지만 내 죄의 무게를 더하여 20억을 내 아들에게 보낸다. 내 사죄를 받아다오. 이게 무슨... 청년은 미소를 띤 채 스스로를 박철성의 아들이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사정을 들려주더군요. 친구는 제게서 돈을 빌려간 후 집이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에 2억 빚을 갚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상치 않게 죽은 아버님이 어머님 명의로 빌렸던 사채 빚이 추가로 나타났고 어머님과 친구는 야반도주를 할 수밖에 없었다더군요. 그런데 그렇게 도망치던 중 미국에서 귀국한 작은아버지가 친구를 데리고 곧장 다시 미국으로 갔다고 합니다. 친구는 혹시라도 다시 그 사채업자들한테 붙들릴까봐 두려워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했고 친구들의 전화번호를 적은 수첩도 잃어버려서 아예 연락할 방도를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어렵게 살다가 10수년이 지난 다음 사업을 시작해서 돈을 꽤 벌기 시작했는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병에 걸려 죽은 거였죠. 그리고 사실 아버지께서는 용기가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항상 아저씨 말씀을 하시면서 너무 미안해서 나설 면목조차 없다고, 미안하다고 우셨거든요. 친구의 아들은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저씨 덕분에 저희 아버님께서 살아나셨고 저도 살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져서 눈가를 누르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친구의 아들은 그 자리에서 저를 데리고 은행으로 가서 곧장 20억이라는 돈을 계좌로 넣어주더군요. 20억. 이 돈이라면 이제 저희 식구는 조금 더 좋은 집으로 가서 조금 더 맛있는 걸 먹고 살 수 있을 거였습니다. 친구의 아들은 제게 납골당의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미국에서 죽은 친구를 화장하여 그 죄를 한국의 납골당에 안치했다고요. 저는 며칠 뒤 친구의 납골당에 찾아갔습니다. 납골당이 흔히 그렇듯 고요하고 고즈넉한 공간이었죠. 때이르게 죽음을 맞이한 친구의 사진이 그 작은 유리창 너머로 보였습니다. 네가 미웠는데 이젠 미워할 수가 없구나. 웃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눈물만 나오더군요. 고맙다. 내 믿음을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라도 보답해줘서. 아무런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지만 저는 어쩐지 사진 속 친구가 멋쩍게 웃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납골당 안에서 정말 한참을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름대로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며 살고 있습니다. 이걸 친구 덕이라고 해야 하겠죠. 비록 15년을 꽤나 고생하긴 했지만 그 후로 잘 살고 있으니 원망은 잊고 고마움만 남기려고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는 이만 줄이겠습니다.